리오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영조 연간의 한양에는 대대로 명성을 떨치던 박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박씨 가문은 3대째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양반가로 한양 북촌의 커다란 기와집에서 하인만 20명이 넘게 거느리고 살았지요. 가문의 장손인 박한철은 28배 나이에 준수한 외모와 학식을 겸비한 선비로 집안의 큰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박한철에게 혼처가 정해졌으니 바로 한양에서 약방을 운영하던 신씨 가문이 외동딸 옥분이었습니다. 신씨 가문은 비록 양반은 아니었으나 3대째 한약방을 운영하며 제법 재산을 모은 부유한 집안이었지요. 혼례를 올리기 전 박씨 가문의 어른들은 옥분의 얼굴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옥분은 어린 시절 첫 연두를 알아 얼굴에 깊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흔적은 아무리 분을 발라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얼굴로 어찌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된단 말이냐. 집안 망신이로구나. 하지만 이미 혼례 날짜가 정해졌고 신씨 가문에서 가져온 혼수와 예단이 어마어마했기에 혼사를 팔 수는 없었지요. 결국 혼례는 치러졌지만 박한철은 초례를 치르는 내내 고개를 돌린 채 신부를 보지 않았습니다. 신방에 들어서도 박한철은 옥분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등을 돌린 채 잠들었지요. 옥분은 촛불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태도가 가슴을 찔렀지만 이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집살이가 시작되자 옥분은 시댁 식구들의 냉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기만 하면 한숨을 쉬었고 시누이들은 옥분을 보며 수군거렸지요. 저런 얼굴로 어찌 우리 오라버니 신부가 되었는지 모르겠어. 친정이 부자라고 해도 얼굴이 저러면 무슨 소용이람. 하지만 옥분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약방을 하던 덕에 옥분은 어려서부터 온갖 약초의 이름과 효능을 익혔고 간단한 병은 직접 약을 지어 고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씨 가문의 늙은 하인 복돌이가 심한 기침으로 앓아누웠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복돌이를 외면했지만 옥분은 몰래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며칠 후 복돌이의 기침이 완전히 나았고 늙은 하인은 옥분에게 깊이 감사했지요. 마님께서 이 늙은이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복돌이는 그날 이후 옥분을 진심으로 따르는 충직한 하인이 되었습니다. 혼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박한철은 여전히 옥분을 외면했습니다. 박한철은 아내와 한방을 쓰는 것조차 거부하며 사랑채에서 따로 지냈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온갖 구박을 일삼았습니다. 얼굴도 못생긴 주제에 아들 하나 못 낳으니 내가 무슨 소용이냐. 친정에서 가져온 재물만 축냈지 우리 집안에 무슨 도움이 되었느냐. 옥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변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옥분을 불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별채에서 지내거라. 내 얼굴을 보면 속이 상하니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옥분은 집안의 가장 외진 곳에 있는 낡은 별채로 쫓겨났습니다. 그곳은 창문도 작고 해가 잘 들지 않는 음침한 곳이었지요. 하지만 옥분은 참고 견뎠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난도 끝날 거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옥분은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별채로 쫓겨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는 아들 박한철을 불러 말했습니다. 한철아, 내가 혼인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자식 하나 없구나. 어머님, 그것은... 박한철이 말끝을 흐리자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 얼굴도 저 모양인데 자식까지 없으면 우리 집안대가 끊기고 말 것이다. 내가 좋은 첩을 하나 구해왔으니 오늘 저녁 창성루로 가거라. 창성루는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기방이었지요.
박한철은 어머니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그날 저녁 창성루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박한철은 월화라는 기생을 만났습니다. 월화는 버들잎 같은 눈매와 복숭아처럼 고운 피부를 가진 절세 미인이었지요. 박한철은 월화의 아름다움에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날 이후 박한철은 밤마다 창성루로 향했고 옥부는 남편이 기방에 드나든다는 소문을 들어야 했습니다. 얼마 후 박한철의 아버지인 박영감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을 맞고 풍한증에 걸린 것이었지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한양에서 이름난 의원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옥부는 시아버지의 병세를 살펴보고 그것이 풍한증임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옥부는 복돌이에게 부탁해 몰래 약재를 구해왔습니다. 당귀, 천궁, 강활, 방풍을 달여 만든 약을 시아버지께 몰래 올렸지요. 사흘 만에 박영감의 안색이 좋아지고 닷새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이 계속 치료한 덕분에 나으신 것이지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주제넘게 나서느냐. 오히려 시어머니는 옥분을 나무랐습니다. 함부로 약을 올려 만약 탈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느냐. 다시는 이런 건방진 짓을 하지 마라. 옥부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봄 박한철은 마침내 월화를 첩으로 들였습니다. 월화가 박씨 가문에 들어오는 날 온 집안이 잔칫집처럼 들썩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 나가 월화를 맞이하며 극진히 대접했지요. 어서 오너라. 내가 바로 월화구나. 소문대로 참 아름답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월화는 곱게 인사를 올렸고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시누이들도 월화를 보며 감탄했지요. 정말 아름답구나. 이제야 우리 집에 볼만한 며느리가 생겼네. 반면 옥부는 별채에 갇혀 있어 월화가 들어오는 모습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옥분을 불러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부엌일을 거들어라. 월화는 귀한 몸이니 집안일을 시킬 수 없다. 옥부는 본처임에도 불구하고 부엌대기로 전락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떼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해야 했지요.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그을렸지만 아무도 옥분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월화가 들어온 지 석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옥분을 다시 불렀습니다. 옥분아, 내 친정에서 가져온 혼수가 창고에 쌓여 있지 않느냐. 예, 어머님. 그것들을 모두 월화에게 주겠다. 어차피 너는 쓸 일도 없지 않느냐. 옥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것은 제 친정에서 마련해 주신 것인데. 무엇이?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이상 모든 것은 이 집안의 것이다. 감히 항변을 하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옥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에서 정성껏 마련해준 비단 보따리, 은장도, 옥비녀, 금가락지가 모두 월화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옥분의 친정에서 보내온 쌀과 포목까지 빼앗아 월화의 방에 쌓아놓았지요. 월화야, 이것들은 모두 내 것이니 마음껏 쓰거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월화는 교묘하게 웃으며 옥분을 흘끔 쳐다보았습니다. 옥분은 주먹을 꽉 쥐고 참았지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월화는 첩의 신분이었지만 박씨 가문에서는 본처인 옥분보다 훨씬 높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월화는 옥분을 마치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옥분, 내 방에 물을 좀 가져다 주겠느냐. 옥분, 내 옷을 빨아주어야겠다. 옥분, 내가 먹을 약과를 만들어 오너라. 옥분은 본처임에도 불구하고 첩의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박한철은 아내의 고통을 보면서도 외면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월화의 방에서 지냈고 옥분이 있는 별채에는 발길조차 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복돌이가 옥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도련님께서 월화 마님께 비단옷을 또 사주셨답니다. 한양 제일의 비단이라고 하더이다. 옥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혼례 이후 단 한 번도 남편에게서 선물을 받은 적이 없었지요. 복돌아,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마님. 복돌이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혼이 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옥부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것을 빌미로 옥분을 더욱 심하게 구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옥분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박한철과 월화도 함께 있었지요. 옥분아,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2년이 넘었다. 예, 어머님. 그런데 아직까지 자식 하나 없으니 이것이 무슨 꼴이냐. 시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혼 서류에 수결을 찍어라. 옥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그것은. 입 닫혀라.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항변을 하느냐. 시어머니는 옥분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수결을 찍거라. 그리고 친정에서 가져온 재산은 모두 이 집안에 두고 가야 한다. 여기 각서도 함께 쓰거라.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박한철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월화는 슬며시 웃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수결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옥부는 박씨 가문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친정 재산은 물론 그동안 시댁에서 받은 모욕과 상처만 아는 채 말이지요. 복돌이만이 옥분을 따라 나서며 말했습니다. 마님, 이 늙은이가 어디든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다, 복돌아. 옥분은 한양을 등지고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양을 떠난 옥분과 복돌이는 남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 했지요. 마님, 어디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복돌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리산으로 가자. 그곳에는 약초가 많다고 들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옥부는 친정 아버지가 생전에 지리산의 약초가 천하일품이라고 말씀하시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을 걸어 마침내 지리산 자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지요. 마님, 어서 피해야 합니다. 복돌이가 외쳤지만 이미 산길은 물에 잠겨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마님! 복돌이의 다급한 외침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옥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옥부는 낯선 초가집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약초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고 벽에는 온갖 약재 주머니가 걸려 있었지요. 정신이 드셨습니까? 옆에서 백발의 노인이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나는 이 산에 은둔하며 사는 허 선생이라 하오. 당신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데려왔소. 옥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생각보다 상처는 심하지 않았습니다. 복돌이는 어디 있습니까? 동행하신 늙은 분도 무사하오. 옆방에서 쉬고 있으니 걱정 마시오. 허 선생은 옥분에게 따뜻한 약차를 건넸습니다. 옥분이 약차를 마시자 허 선생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약초에 대해 아는 것이 있소? 예, 친정 아버지께서 약방을 하셨기에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허 선생은 벽에 걸린 약재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옥부는 잠시 살펴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백출입니다.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습기를 없애는 약재이지요. 허 선생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호 제법이군. 그럼 이것은? 천궁입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두통을 다스립니다. 허 선생은 연이어 여러 약재를 가리켰고 옥부는 모두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허 선생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약초의 밝은 여인은 처음 보았소. 당신은 재능이 있소. 그때 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허 선생은 옥분의 사연을 듣고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소. 당신을 내 제자로 받아들이겠소. 그 대신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성실히 배워야 하오. 감사합니다, 스승님. 옥부는 그렇게 허 선생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옥부는 지리산 깊은 곳에서 허 선생에게 의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허 선생은 단순한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궁중어의 출신으로 권력 다툼의 염증을 느껴 산속으로 들어온 명이었지요. 의술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요. 사람의 마음을 읽고 몸과 마음을 함께 치료하는 것이요. 허 선생의 가르침은 깊고 넓었습니다. 옥부는 낮에는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밤에는 의서를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복돌이는 집안일을 거들며 옥분을 묵묵히 도왔지요. 1년이 지나자 옥부는 웬만한 병은 혼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옥분의 의술 실력은 허 선생도 감탄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해봄, 허 선생은 옥분에게 작은 옥병을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에 걸쳐 만든 비방이요. 천년 묵은 산삼과 영지버섯 그리고 100가지 약초를 달여 만든 신비한 약이지요. 이것이 무엇에 쓰는 약입니까? 얼굴의 흉터를 없애주는 약이요. 한 달간 매일 바르면 어떤 흉터도 사라지게 될 것이요. 옥부는 깜짝 놀라 허 선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제게 이런 귀한 약을 주시다니. 당신은 이제 훌륭한 의원이요.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을 중시하지요. 이 약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오. 옥부는 눈물을 흘리며 허 선생께 절을 올렸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약을 바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천연두 자국이 조금씩 옅어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거울을 보니 그곳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감격하여 말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원래 이렇게 아름다우셨습니다. 이제야 본래 모습을 되찾으셨습니다. 옥분이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은 후 허 선생은 그녀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되었소. 여기 머물러서는 당신의 재능을 펼칠 수 없소. 하지만 스승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금강산에 김석주라는 약재상이 있소. 그는 조선 팔도의 약재를 거래하는 부유한 상인이지요. 내 옛 친구이니 이 편지를 가지고 가시오. 허 선생은 옥분에게 추천서를 건넸습니다. 김석주는 믿을 만한 사람이요. 그의 도움을 받아 한양의 약방을 차리시오. 당신의 실력이라면 금세 명성을 얻을 것이요. 옥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박씨 가문과 마주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옥부는 달랐습니다. 나는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 옥분이 아니다. 나는 명예 허 선생의 제자이자 훌륭한 의원이다. 옥부는 결심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한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라는 이름은 버리겠습니다. 새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새 이름은 무엇으로 하겠소? 설화라고 하겠습니다. 눈처럼 깨끗하고 아름답게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겠습니다. 허 선생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요. 설화, 당신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오. 옥부는 복돌이와 함께 허 선생께 작별 인사를 올렸습니다. 3년간 은혜를 베풀어준 스승에게 깊이 절하고 산을 내려왔지요. 이제 옥부는 설화였습니다. 절세미인의 외모와 뛰어난 의술을 겸비한 새로운 여인으로 거듭난 것이지요.
설화는 한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정당한 것을 되찾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설화는 금강산에서 김석주를 만났습니다. 김석주는 50줄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상인으로 허 선생의 편지를 받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허 선생님의 제자라니 영광입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한양의 약방을 열고 싶습니다. 자금과 약재를 지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석주는 설화의 의술 실력을 시험해 보고는 깊이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라면 한양에서 금세 명성을 떨칠 것입니다. 제가 자금과 약재 그리고 좋은 자리를 구해드리겠습니다. 김석주의 도움으로 설화는 한양 종로 한복판의 선화당이라는 약방을 열었습니다. 개업한 지 며칠 만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종로에 절세미인 의원이 나타났다더라. 그 의원의 손길만 닿으면 어떤 병도 낫는다더라. 설화의 의술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설화의 치료를 받고 완쾌되었지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선화당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약방이 되었습니다. 설화는 복돌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돌아, 박씨 가문의 소식을 알아보거라. 조심스럽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다. 알겠습니다, 마님. 며칠 후 복돌이가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마님, 박씨 가문이 몰락했답니다. 무슨 일이냐? 월화가 도박에 빠져 집안 재산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도련님, 아니 박한철 나리께서 병에 걸려 알아놓으셨다고 하더이다. 설화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거라. 그들이 어떤 병인지 재산은 얼마나 남았는지 모든 것을 말이다. 복돌이는 며칠간 박씨 가문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박씨 가문의 옛 하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장터에서 소문을 모았지요. 알고 보니 월화는 도박꾼들과 어울리며 집안 재산을 거의 탕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비단과 보석은 물론 옥분의 친정에서 가져온 재산까지 모두 날렸지요. 박한철은 월화의 배신에 충격을 받아 병이 들었고 한양의 여러 의원을 찾았지만 아무도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설화는 이 소식을 듣고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내가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설화는 김석주에게 부탁했습니다. 박씨 가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해 주십시오. 특히 제 친정 재산을 빼앗아간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김석주는 조선 팔도의 정보망을 가진 상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사람들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선화당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박한철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설화는 얼굴을 가리고 있던 너울을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설화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3년 전에 못생긴 며느리와 지금의 절세미인 설화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 부디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시어머니는 설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화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떤 병인지 환자를 데려오십시오. 진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예. 바로 모셔오겠습니다. 이틀 후 박한철이 선화당에 왔습니다. 설화는 박한철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에 준수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의 병자가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설화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설화가 물었지만 박한철은 설화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밤마다 식은땀이 나고 악몽에 시달립니다. 설화는 박한철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다. 독초의 기운이 느껴진다. 설화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드신 음식 중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누가 따로 드린 약이나 차는 없습니까?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월화가 몸에 좋다며 매일 인삼차를 다려주었습니다. 설화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월화가 박한철을 독살하려 했구나. 재산을 탕진한 것도 모자라 남편까지 죽이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설화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간 제가 처방한 약을 드십시오. 그리고 다른 음식은 일체 드시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시어머니는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한철은 떠나면서 설화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의원에게 마음이 끌리는 듯 했지만 설화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한철이 돌아간 후 설화는 복돌이를 불렀습니다. 복돌아,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겠다. 설화는 종이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박한철의 병을 천천히 치료하며 박씨 가문의 신뢰를 얻는다. 둘째, 월화의 독살 시도 증거를 확보한다. 셋째, 친정 재산을 빼앗아간 증거를 찾는다. 넷째, 적절한 시기에 정체를 밝히고 모든 것을 되찾는다. 김석주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설화 낭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박씨 가문이 당신의 친정 재산을 빼앗아간 증거를 찾았습니다. 김석주는 오래된 장부와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신씨 가문에서 박씨 가문으로 보낸 혼수 목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씨 가문에서 월화에게 준 물품 목록이지요. 두 목록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설화는 증거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완벽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설화 낭자, 월화의 독살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설화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월화가 박한철에게 준 인삼차를 구해야 합니다. 그 안에 어떤 독초가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하지요. 제가 박씨 가문의 하인을 매수하겠습니다. 김석주의 도움으로 며칠 후 월화가 박한철에게 준 인삼차 찌꺼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설화는 찌꺼기를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부자라는 독초입니다. 소량을 오래 먹으면 서서히 심장을 약하게 만들지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설화는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한 달 후 박한철의 병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설화의 치료 덕분에 도끼가 빠져나가고 건강을 되찾기 시작한 것이지요. 박한철은 선화당을 방문할 때마다 설화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제 직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설화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박한철은 아름다운 설화에게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어느 날 박한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혼인을 하셨습니까? 설화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사생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한철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설화에게 큰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십시오.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며느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설화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당신의 며느리였던 옥분이 바로 나인데 알아보지도 못하는구나. 설화는 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복돌이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 저택에 큰 연회를 열 것이라고 소문을 내거라. 내가 박씨 가문에 감사의 표시로 잔치를 베풀 것이라고 말이다. 마님, 그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괜찮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모든 것을 끝낼 때가 되었다. 설화는 김석주를 통해 한양에서 가장 큰 저택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박씨 가문 식구들을 초대하는 화려한 초대장을 보냈지요. 박씨 가문의 어르신들께서 저를 신뢰해 주신 덕분에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연회를 준비했으니 부디 참석해 주십시오. 시어머니와 박한철 그리고 월화까지 모두 기뻐하며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연회 준비가 한창일 때 김석주가 설화를 찾아왔습니다. 설화 낭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부탁이신지요?
김석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낭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끌렸습니다. 낭자의 지혜와 의술 실력은 물론 강인한 정신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설화는 놀라 김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낭자께서 박씨 가문과의 일을 마무리하신 후 저와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낭자를 존중하고 아끼겠습니다. 설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석주는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그는 설화의 과거를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지요. 김석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끝난 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김석주는 온화하게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설화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박한철은 자신을 버렸고 시어머니는 자신을 구박했습니다. 하지만 김석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설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했지요.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설화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연회 전날 밤 설화는 복돌이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었느냐? 예, 마님. 관아의 포졸들도 대기하고 있고 증거 서류도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설화는 친정 재산 목록과 월화의 독살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3년간 준비한 이 순간을 위해 참고 기다렸다. 설화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옥분아, 이제 내가 당한 모든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당당하게 내 것을 되찾을 것이다. 설화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한편 박씨 가문에서도 연회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설화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연회를 베푸신다니 정말 고마운 분이시다. 월화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무슨 소리냐? 설화 선생님은 은인이시다. 내가 쓸데없이 의심하는 것이다. 박한철도 내일 설화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는 설화에게 고백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그들에게 어떤 날이 될지를 말입니다. 연회 당일 한양에서 가장 큰 저택에는 화려한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온갖 진귀한 음식과 술이 준비되었고 기생들의 춤과 노래가 흥을 돋웠지요. 박씨 가문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박한철 그리고 월화까지 모두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왔습니다. 설화 선생님,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준비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설화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었고 음식과 술이 오갔습니다. 한참 후 설화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설화를 주목했습니다. 설화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감사 연회가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설화는 너울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설화가 아닙니다. 제 진짜 이름은 옥분입니다. 3년 전 박씨 가문에서 쫓겨난 며느리 옥분 말입니다. 순간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박한철, 월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옥분은 못생긴 여자였는데. 설화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3년 전 당신들은 저를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명의를 만나 의술을 배웠고 얼굴의 흉터도 치료했지요. 박한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옥분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당한 모든 억울함을 풀고 제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설화는 복돌이에게 손짓했고 복돌이는 2명의 포조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진짜 대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 회장은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내가 어떻게 옥분이란 말이냐? 설화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증명하겠습니다. 복돌아. 복돌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박씨 가문에서 30년을 일한 하인 복돌입니다. 이분이 진짜 옥분 마님이십니다. 제가 3년 전부터 마님을 모셔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복돌이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복돌이? 내가 그때 옥분을 따라 나간 하인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마님께서 쫓겨나실 때 이 늙은이가 함께 따라 나섰지요. 박한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당신이 옥분이요? 하지만 얼굴이. 설화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 스승이신 명의 허 선생님께서 특별한 약으로 제 흉터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 본래 모습입니다. 월하가 불안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설화는 그녀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월화, 당신은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설화는 복돌이에게 눈짓했고 복돌이는 커다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많은 문서와 증거물이 들어 있었지요. 이제부터 여러분께 3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설화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습니다. 설화는 첫 번째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3년 전 제가 박씨 가문에서 쫓겨날 때 강제로 쓴 각서입니다. 친정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지요.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것이냐? 내가 스스로 쓴 것이 아니냐? 스스로 쓴 것이 아닙니다. 강요당한 것입니다. 설화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저는 단지 못생긴 얼굴을 가졌다는 이유로 구박받았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저를 별채에 가두었고 부엌일까지 시켰지요. 그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시아버님의 병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을 가로채고 오히려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설화는 하나하나 과거의 일을 밝혔습니다. 박한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얼마나 냉대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월화가 들어온 후 제 친정 재산은 모두 그녀에게 넘어갔습니다. 비단, 보석, 혼수품 모두가 말입니다. 설화는 2번째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친정에서 박씨 가문으로 보낸 혼수 목록입니다. 총 가치가 은 5,000냥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씨 가문에서 월화에게 준 물품 목록입니다. 2 목록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화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혼수는 아내의 재산입니다. 시댁이라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저를 협박해 포기 각서를 쓰게 했지요. 포졸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재산 갈취와 협박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월화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시어머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탐욕스러워서 그런 것이지 내가 언제 시켰느냐? 2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설화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군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3번째 증거물을 꺼냈습니다. 작은 병과 말린 약초였지요. 이것은 월화가 박한철에게 먹인 인삼차의 찌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안에 들어있던 독초 부자입니다.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한철이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독초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설화는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부자는 소량을 장기간 복용하면 서서히 심장을 약하게 만듭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초이지요. 월화가 나를 독살하려 했다는 말이오? 박한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월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월화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몸에 좋다고 해서. 거짓말 마십시오. 설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원입니다. 이 독초가 인삼차에 어떻게 섞여 들어갔는지 분석했습니다.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섞은 것입니다. 월화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지요. 저는 그냥 도박 빚을 갚고 싶었을 뿐입니다. 도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 회장의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포졸이 월화에게 다가가 손을 묶었습니다. 월화, 당신은 독살 미수죄로 체포합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월화는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독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설화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독살에 대해서는 몰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학대하고 재산을 갈취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설화는 포졸에게 증거 서류를 모두 넘겼습니다. 이것이 모든 증거입니다. 관아에서 공정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포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합니다. 박한철은 무너진 표정으로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옥분. 아니 설화. 나는 당신에게 정말 미안하오. 설화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3년간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소? 박한철이 애절하게 말했지만 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 당신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설화에게 끌렸을 뿐이지요. 설화는 김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석주는 연 회장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진정으로 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박한철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포졸들이 월화를 끌고 나갔습니다. 월화는 끝까지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지요.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설화에게 애원했습니다. 옥분아, 제발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어 너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설화는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제가 무릎 꿇고 애원했을 때 어머님께서는 저를 쫓아내셨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십니까? 제발 이 늙은이를 불쌍히 여겨다오. 제가 별채에 갇혀 울던 날들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부엌에서 손이 트도록 일하던 날들을 기억하십니까? 설화는 하나하나 상기시켰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판단할 것입니다. 설화는 포졸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학대와 재산 갈취로 고발합니다. 포졸이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아에서 조사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설화는 박한철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박서방, 아니 박한철. 당신은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당신의 잘못은 없으니까요. 설화. 하지만 당신은 평생 후회하며 살 것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한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오. 나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오. 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 번도 제 마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한양 관아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월화는 독살 미수죄와 도박으로 인한 재산 횡령죄로 제주도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학대와 재산 갈취죄로 벌금형을 받고 한양 양반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되었지요. 박씨 가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관아는 또한 옥분의 친정 재산을 모두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은 5천냥 상당의 재산이 설화에게 돌아왔지요. 박한철은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었고 어머니는 망신을 당했으며 가문의 명예도 잃었습니다. 어느 날 박한철이 선화당을 찾아왔습니다. 설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시오. 설화는 잠시 망설이다 그를 만났습니다. 박한철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설화, 나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소. 당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이제야 깨달았소. 그 깨달음이 당신에게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겠소? 설화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김석주가 들어왔습니다. 설화는 김석주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한철은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군요.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박한철은 깊이 한숨을 쉬고는 돌아섰습니다. 행복하시오, 설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박한철은 선화당을 떠났습니다.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설화는 더 이상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고 이제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박한철과의 마지막 만남이 있은 지 한 달 후 설화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석주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청혼했을 때 설화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김석주님, 저는 당신의 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석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설화 낭자, 평생 낭자를 존중하고 아끼겠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는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혼례로 기억되었습니다. 김석주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부유한 약재상이었고 설화는 한양 최고의 명이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혼례식 날 복돌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드디어 마님께서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복돌아, 모두 내 덕분이다. 내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설화는 복돌이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복돌이를 양인으로 만들어주고 선화당의 관리인으로 임명했지요. 혼인 후 설화와 김석주는 선화당을 더욱 크게 키웠습니다. 한양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지점을 열었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도 운영했습니다. 설화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마침내 궁궐에서도 설화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병원에 걸렸을 때 설화가 치료하여 완쾌시킨 것이지요. 임금께서는 설화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경의 의술은 참으로 훌륭하도다. 이제부터 경을 궁중 의녀로 삼겠노라. 하지만 설화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하지만 저는 백성들을 치료하는 것이 제 소명이옵니다. 궁궐보다는 민간에서 더 많은 이들을 돕고 싶사옵니다. 임금은 설화의 뜻을 높이 사특별히 은 1천냥을 하사했습니다. 설화는 그 돈으로 더 많은 무료 진료소를 열었지요. 한편 박씨 가문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벌금을 내느라 남은 재산마저 탕진했고 양반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되어 친척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월화는 제주도로 유배되어 평생 고된 노역을 해야 했지요. 박한철은 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은 채 쓸쓸히 혼자 살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후회했습니다. 내가 옥분을 진심으로 대했더라면, 그녀의 마음을 보았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설화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고 박한철에게는 후회만이 남았을 뿐이지요. 설화와 김석주가 혼인한 지 1년 후 설화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였지요. 여보, 우리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의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것이요. 당신을 닮아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요. 김석주는 아내와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설화는 행복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건강한 아이와 보람 있는 일을 하며 살 수 있었으니까요. 선화당은 조선 최고의 약방으로 성장했습니다. 한양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설화의 의술로 수많은 생명이 구해졌지요. 특히 설화는 가난한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료로 치료해 주었고 약값도 받지 않았습니다. 의술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의원의 본분입니다. 설화의 이런 마음씨 덕분에 백성들은 설화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설화는 남편과 함께 북촌 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지요. 박한철이었습니다. 박한철은 설화를 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김 주인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당신의 옛 남편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설화는 더 이상 박한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설화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더욱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설화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것,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은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설화는 조선 최고의 여의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백성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지요. 못생겼다고 쫓겨났지만 절세미인이 되어 돌아와 정당한 것을 되찾았다. 외모가 아니라 실력과 인품이 진정한 가치이다. 설화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진정한 가치는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으며 인내하면 반드시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지요. 설화는 평생 백성들을 치료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 김석주와 화목한 가정을 꾸렸고 아들은 훌륭한 의원으로 자라 어머니의 뒤를 이었습니다. 박씨 가문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설화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옥분, 아니 설화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모가 아닌 인품과 실력에 있으며 어떤 고난도 인내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 이야기이지요. 여러분도 설화처럼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